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3만 4,01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2,933명, 완치 407만 2,332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염병 학자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공중보건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 극복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며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의 구매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치료제는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식품의약처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치료제가 아닌 백신 접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보건기구도 치료제 활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정 한계가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치료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백신 접종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해당 약이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타미플루 등장으로 신종플루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것처럼 해당 치료제가 코로나를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꾸길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치료제로 감염자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8개월째인 미얀마 군사 정권을 향해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들이 쿠데타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은 합의사항을 군정이 묵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아세안 일각에서도 강경 대응으로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될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참석 배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 외교장관들이 주축으로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세안은 쿠데타 이후 유혈 진압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폭력 즉각 중단, 이해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및 특사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했으며 해당 회의에는 미얀마군 최고사령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주 예정됐던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도 무산됐습니다. 아세안 특사는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미얀마 군정이 이를 거부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도 아세안 특사와 미얀마 문제를 논의한 후 미얀마 군정이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는 의미 있는 특사 방문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2021년 7월에 예상했던 3.9%에서 0.7% 하락하였습니다. IMF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6.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러한 전망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은 목격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3분기 초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년 2분기에 7% 이상의 성장을 하며 빠른 회복을 보이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은 팬데믹만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리스크로는 원자재 및 상품 가격, 특히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있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빈곤국가 개발 도상국의 구매력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IMF는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비은행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바일 어트리뷰션 툴인 앱스플라이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쇼핑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수가 7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앱스플라이어는 인도네시아를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안드로이드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언급하며 전 세계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의 8%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OS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순위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순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유저 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보여주듯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인 부카라박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카라박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15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 1위 고젝과 2위 토코피디아가 지난 5월에 합병 절차를 마쳐 모투그룹으로 탄생했으며 해당 그룹은 총 180억 달러의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벤처 투자 업체인 Ac벤처스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유니콘 후보 기업이 약 30개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30개사는 기업 가치가 1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으로 특히 핀테크,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가 유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c벤처스는 2025년 동남아시아 전체 온라인 결제의 약 40%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불수단의 디지털화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핀테크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c벤처스는 인도네시아에 지금까지 8개사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디지털 경제 규모는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도 서비스를 유료화하지 못하거나 정액 과금에 대한 유저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높은 점 등 얼마나 시장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물 문제 진단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국 물 문제 진단에 이은 2차 연도 사업이며 협약식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12개월간 예산 4억 8천만 원을 들여 인도네시아 물 문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물 안보를 확보하고 물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지 물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진출에 어려운 점을 없애 국내 기업 진출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이 물 분야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는 2천억 원 규모가량한 광역상 수도 사업을 따냈으며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은 정부 신남방정책 실현과 아시아 국가물 문제 해결,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북가시 지역정부 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역사도 5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지만 수도권 외 지역들은 사실상 태권도 보급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못 받아온 지역정부 체육단체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후원입니다. 북가시 지역정부 태권도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은 지역 체육 발전까지 신경 써준 한국문화원에 감사를 표하며 북가시 지역의 한국 교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태권도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원에서 총괄 운영하는 태권도 교실은 일반 학생들과 한 인도네시아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현지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인도네시아 대한 태권도협회가 협력하여 국기원해외 파견 사범이 관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인 곽영민 감독은 한국문화원의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에 태권도와 한국문화 보급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권도인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본전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섬유 작가 무리아나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인력 해외교류 초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진원이 전액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 공예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공예 관련 레지던스들과 협업해 해외 공예 작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예 비엔날레 후속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무리아나 작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비엔날레주 전시장이자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창작지원 공간에서 창작활동과 워크숍, 작가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KCDF 갤러리에서 결과 보고 전시도 갖게 됩니다. 무리아나 작가는 뜨개질로 해양 생태계를 창조하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출신 작가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심연속으로는 압도적 스케일과 컬러풀한 연출로 관람객이 꼽은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의 작업을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완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사회적 환원하는 등 이번 비엔날레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실천 중입니다. 물리아나 작가는 한국 관람객과 더 오래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한 달가량 이어지는 이번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작업 과정에 담긴 공생의 의미와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